KB금융의 2024 한국 부자 보고서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한국 부자는 46만 1천 명, 전체 인구의 0.9%로 추정됐습니다. 이 숫자가 처음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과 비교하면 몇 배가 불어났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11년부터 해마다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2024 보고서까지 14년치, 2025 보고서까지 합하면 15년치 흐름이 쌓인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그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부자의 습관이나 아침 5시 기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 안에서 실제로 반복된 숫자들이요. 이번 영상은 그 숫자만 이야기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통계가 여러분에게 유효한 조건과 무효한 조건을 따로 짚어드릴게요. 어쩌면 그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선 이 보고서가 어떤 사람들을 조사한 건지 알아야 해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보고서에는 기준이 두 층 위로 나뉘어 있어요. 전체 부자 수를 추정할 때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요.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현금,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안에서 인용되는 설문 통계, 즉 부자 자각도나 부의 원천, 투자 행태 같은 수치들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금융자산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 자산도 10억 이상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통계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함께 상당한 규모로 가진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아요. 이미 꽤 높은 문턱이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2024년 기준으로 응답자의 47.2%가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데도 절반 가까이가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답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기준은 어디였을까요? 응답이 가장 많이 몰린 기준은 총자산 100억이었습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모든 걸 합쳐서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는 거예요. 2023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24.5%만 100억을 꼽았는데 2024년에는 31.3%로 늘었어요.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말하는 세상. 이 감각 자체가 이미 첫 번째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요. 100억 이상 자산가 중에서도 실제로 나는 부자다라고 자각한 비율이 72.9%였으니까요. 나머지 27%는 100억이 넘어도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준선은 올라가지만 자신이 그 선을 넘었다는 느낌은 좀처럼 오지 않는 구조인 거죠. 마치 지평선 같아요. 걸어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요. 이 현상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10억이 있어도 부자 같지 않고 100억이 있어도 부자 같지 않다면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는 애초에 도달 가능한 건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부의 감각이라는 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로 작동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자산을 만든 걸까요? 보고서는 이 질문에 꽤 단호하게 답을 냅니다. 현재 자산을 축적한 원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2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사업소득이었어요. 32.8%였는데 2023년에 31%보다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반면에 근로소득, 즉 월급으로 쌓은 경우는 8.5%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만 받아서 이 그룹에 진입한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저축하고 투자해서 금융자산 10억을 만든 경우가 10%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양동이를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매달 나오는 월급이 수도꼭지고
통장이 양동이죠. 양동이가 가득 차기 전에 쓰거나 위기가 오면 비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는 건 수도관을 여러 개 깔아놓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어도 여행을 가도 물이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이 그룹의 3명 중 1명이 그 수도관을 직접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26.3%로 2위였는데 땅이나 건물이 대신 일을 해준 경우가 4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 이 두 가지가 전체 부의 원천 중 거의 60%를 설명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가 18.3%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이 그룹의 60.8%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수성가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초기에 부모에게서 받은 자산이 씨앗이 된 경우가 포함돼 있다는 뜻이에요.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초기 자본금이 부모님의 지원이었다면 그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달랐던 거거든요. 이 통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사회가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운영됐는데 데이터는 그 믿음을 조금 흔들거든요.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력 이전에 출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숫자가 보여주는 거죠. 자산 형성, 시작 연령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고서에서 종잣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본격적인 자산 증식의 밑천이 된 목돈을 말해요. 이 종잣돈을 평균 얼마나 모았고 언제 모았느냐고 물었더니 평균 금액은 7억 4천만 원이었고 모은 시기는 평균 42살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42살이면 그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과 42살에 7억 4천만 원이라는 건 시작부터 다른 세계 이야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두 반응 모두 이해해요. 그런데 이 숫자 앞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이 통계는 결국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42살에 7억 4천만 원을 모으려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이라는 점, 그걸 먼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의 상위. 3가지는 사업 수익, 부동산 투자 수익, 부모 원조나 상속자산의 순이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만든 경우는 이 상위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서늘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의 내 소득 구조와 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4번째는 자산 포트폴리오, 즉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동시에 들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을 보면 거주용 주택이 32%로 가장 큰 비중이었고 그 다음이 유동성 금융자산 11.6%, 거주용 외 주택 10.9%, 빌딩이나 상가 10.3%, 예적금 8.7%, 주식 7.4% 순이었어요. 이걸 일반 가구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해져요. 일반 가구는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78.6%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16.8%예요. 거의 모든 자산이 집에 묶여 있는 구조죠. 반면 부자들은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 가구의 2.3배에 달했어요. 마치 요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어떤 음식이든 재료를 냄비 하나에만 몰아넣으면 탈 수 있어요. 여러 냄비에 나눠서 각각의 불 위에 올려두면 어느 한 냄비가 상해도 다른 냄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흥미로운 건 보고서가 15년치 데이터를 추적해보니 어느 시점 이상에서 부자들이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기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모이면 그걸 부동산으로 전환하고 다시 금융자산을 쌓고 또 부동산으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한 방향만 보지 않고 두 트랙을 번갈아 활용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재테크 전략이라기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한 자산이 흔들려도 다른 자산이 버텨주는 구조를 반복해서 만들어 온 거죠. 5번째는 금융 지식을 스스로 계속 습득해왔다는 거예요. 2025년 보고서는 지난 15년치 데이터를 특집으로 정리했는데 부자들에게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지혜가 뭐냐고 물었더니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게 지속적으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어요. 15%가 이걸 첫 번째로 꼽았고 총자산이 클수록
이 항목을 더 강조했어요. 총자산 100억 이상의 부자는 19.4%가 이걸 1순위로 답했거든요. 자기계발서가 보통 태도나 마인드셋, 기상시간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돌아보며 꼽은 1순위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금융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한 번 배운 걸로 계속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했다는 뜻일 거예요. 1990년대에 통하던 투자 방식이 2000년대에 통하지 않았고 2010년대 방식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금리가 높을 때와 낮을 때, 부동산이 오르는 시대와 횡보하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 변화를 읽으려면 계속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도 주의가 필요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지, 아니면 돈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금융 공부를 더 하게 된 건지는 이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항상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6번째는 분산 투자를 선호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금융 지식 학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부자들이 지혜로 꼽은 2순위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산 투자였고, 실제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 자산에 쏠리지 않고 주택, 금융, 예적금, 주식, 상가를 나눠서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체감상으로는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 투자하거든요. 특히 자산 형성 초기에는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인으로 단기간에 10배를 번 누군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그게 주변에 퍼지면 나도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런데 이미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분산을 강조하는 건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기에 약간의 공포스러운 반전이 있어요. 분산 투자를 1순위나 2순위로 꼽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걸 알기 전에 한 번 크게 잃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분산의 소중함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집중 투자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꽤 잔인하게 들리기도 해요. 지식은 항상 경험 뒤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켜야 하는 자산이 생기면 투자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포인트예요. 7번째는 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항상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동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이나 현금처럼 빠르게 쓸 수 있는 단기, 예금 같은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2024년 보고서를 보면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11.6%를 차지했어요. 전년대는 13.2%였으니까 조금 줄긴 했지만 꾸준히 총자산의 10% 초반대를 유지해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 기회는 갑자기 오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때 급매가 나오고 주식이 외부 충격으로 단기간에 크게 빠졌다가 회복할 때 수익이 나요. 그 순간에 현금이 없으면 구경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시기를 돌아보면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기를 기회로 바꿨고,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버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현금은 단순히 쓰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반대로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조금씩 녹아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현금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예금 이자가 그 이하인 상황에서는 현금을 많이 쥐고 있을수록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한국 부자들은 그 균형점을 10% 초반대에서 유지해온 거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현금만 쌓아두지도 않는 지점이요.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 소화기 하나 없이 살다가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지만 집안을 온통 소화기로 채우면 정작 살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유동성은 그 소화기 같은 거예요. 없으면 위기에 무너지고 지나치면 기회 비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7가지 패턴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출발은 사업이나 부동산이라는 소득 구조의 전환이었고, 42살이라는 나이에 의미 있는 자산의 씨앗이 만들어졌어요. 그 씨앗을 키우는 과정에서 한 자산에 몰지 않고
두 트랙을 번갈아가며 자산을 분산시켰고 그 와중에 현금은 일정 비율 유지하면서 기회에 대응할 여력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금융지식의 지속적인 습득을 꼽았던 거예요.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오늘 내일 따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고 4시간 지평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를 생각하는 참고자료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건강한 방식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통계가 당신에게 유효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보고서는 현재 자산가가 된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이미 도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통계학에서는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귀환한 전투기를 분석해서 총탄 구멍이 많이 난 부위를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통계학자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라는 거예요. 격추된 비행기들은 분석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살아 돌아온 비행기에 구멍이 없는 부위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가 맞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부자 통계도 비슷한 구조예요. 42살의 사업소득으로 7억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고서에 있는 거라면 똑같이 42살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보고서 어디에도 없어요.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통계는 있지만 분산 투자를 하다가 별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의 통계는 없어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나는 왜 이걸 못하고 있을까라는 자기 비교가 시작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의 상대방이 살아남은 사람들만의 평균이라는 걸 알면 비교의 무게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고 나도 사업을 해야겠다거나 42살 전에 7억을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으로 바로 달려가는 건 위험해요. 이 숫자들은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니라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패턴이에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계가 유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운용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꽤 유용한 참고 자료예요. 부동산과 금융을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현금 여유를 얼마나 둘지, 금융 공부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같은 질문들에 실제 데이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통계가 덜 유효한 사람은 아직 초기 자산을 만드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단계에서는 자신의 소득 구조와 생활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예요. 사업 소득이 1위라는 통계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라는 신호가 아닌 것처럼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데이터는 2024년까지의 흐름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 부자들의 패턴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구 구조가 바뀌고 금리 환경이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의 성격이 변하면 그 안에서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통계는 과거를 기록하지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가 꾸준히 오르던 시대에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린 패턴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본격화되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할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참고는 하되 내가 놓인 시대와 상황을 먼저 읽는 것이 순서예요. 이 보고서들이 매년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자의 행동 패턴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가상자산을 유망 투자처로 보는 응답도 꾸준히 늘고 있고 금이나 보석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 2022년 7위에서 2024년 2위로 빠르게 올라왔어요. 세상이 바뀌면 부자들의 선택도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 부자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시대에 반응하는 움직이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의 내용도 지금 이 순간의 스냅샷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의 데이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숫자들이 알려주는 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처방이고
후자는 관찰이거든요. 통계는 관찰이에요. 그리고 좋은 관찰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자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고 싶은지 하는 질문들이요. 자기계발서가 답을 주려 하고 강의가 방법을 주려 하지만 결국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그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답이 아니라 질문을 잘 갖게 되는 것. 그게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때로는 어떤 처방보다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기도 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혹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세요.